네, 먼저 김민석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님께서 이 군 공항을 이제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 원래 약 250만 평 규모의 군 공항을 개발했을 때 이익과 실제로 여기 이제 무안으로 이전했을 때 그런 건설 비용과의 그 차이,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했을 때 차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개발 이익을 사실 이 아파트나 상업부지로 개발하지 않고 이제 사실상 반도체 폐비 들어오게 산업부지, 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훨씬 더 가격이 낮아져서 그 차익이 발생할 텐데 그 차익을 어떤 방법으로 메꿀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문제는 기비대 양육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광주와 대구가 유사성도 있고 또 차이성도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차액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시한이 28년으로 발표하는 것 때문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선 그야말로 아주 데드라인,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 앞으로 당기는 노력을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측면에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송 후보님께서 잘 아시는 미군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첫 번째 측면에 문제 제기하신 경제적 차익의 문제는 저는 경제부처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검토해 볼 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군공항의 문제는 송 후보님과 제가 둘 다 국방위에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국방위의 일개 개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사실상 이 개발 이익은 한 8조 7천억쯤 되고 실제로 이전 건립비용 8조 4천억, 그래서 3천억이 차익이 남을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업부지로 되게 되면 약 3조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비용으로 사실 1년에 5조씩 20조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또 차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무한의 1조 원을 투자하는 문제하고 그게 국가 산단 지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 거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정청래 후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토인입니다. 전기와 물과 토지와 이제 인력인데 사실 토지는 이제 240만 평 됐고 네. 인력도 지스트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이나 뭐 조선대 뭐 다 이게 동원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와 용수 문제인데 그 전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서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전력 공급을? 지금 전력 같은 경우가요, 실제로 충분하더라고요. 6.3 기가와트인데 1 기가와트가 233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랍니다.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고 지금의 한전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한 58% 정도가 이 국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이런 조성은 당연히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송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본 중에서 저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좀 차익이나 이런 부분은 공적 타금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원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것은 국가가 먼저 입장을 정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 영광 이제 주민들한테는 사실 40년 동안 그 원전을 끼고 살았는데 그분들의 지금 원전 폐기물 지금 우리가 고준위, 중준위 폐기물 장소, 연구 저장 장소를 아직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피해 보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경 4km 이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 보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광 재보궐 군수선거 때 제가 좀 많이 가봐가지고요. 충분하게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 군의 입장에서는 그 원자력에서 오는 보조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쓰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그때 제가 영광을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13번 정도 보궐선거 지원을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불거져서 논쟁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광 주민들이 이제 약 450억 정도, 영광 세입의 한 52%를
이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세금 지방세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4km 관내 이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 킬로와트 아워당 0.25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1원으로 좀 올려달라. 물가도 오르는데 일부 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어떤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섯 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6기 중에 한 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기간이 40년이 종료돼가지고 연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공되는 한 5.기가와트는 부족해서 제가 우리 김민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서 추가 원전 저는 설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우리 김민석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 뭐 1.5 정도가 한 4개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령 그런 계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현재에 원래 생각했던 정도의 전기보내 계획 갖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10월까지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금 과거보다는 열어놓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우리 기후부 또 김종환 장관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에너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탄소의 원칙 위에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원칙은 지키되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영광 시민들과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추가 2기 정도의 건설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 부지는 충분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전국적으로는 핵 융합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이번에 나주 혁신도시에 1조 2천억 규모의 우리 핵 융합 관련 실험 시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이제 채택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핵 융합 연구소가 본원이 이곳으로 옮겨져서 한전 에너지 공과대와 통합이 돼가지고 정말 꿈의 에너지,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인공태양, 핵 융합의 시대를 우리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남 솔라시티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이 A, B, C, D, E, F입니다. A는 AI고요. B는 바이오, C는 컬처, D는 방위산업, 그리고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AI 혁명 시대에 맞게 AI 3대 강국으로 우리가 우뚝 섰습니다. AI 시대에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광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출시되어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더 빠르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은 속도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3S1F 정책, 스피드, 스트롱홀드, 스피어헤드. 그래서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그리고 풀 서포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국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3명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호남 분들에게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민석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이 3S1F 정책을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요. 아까 송영길 후보가 군공항 이전 이런 문제가 실제로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법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만의 해법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것은 송 후보님하고 제가 아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미군과의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놓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면 될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문제는 또 그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뭐 여기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정부 차원의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각각의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되면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정당 차원의 외교로 제가 연내에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이미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여러 가지 수석급 차원의 논의를 해왔고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의 여권 내에서는 제가 미국과의 라인을 가장 깊이 갖고 있는 편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그리고 산업 입지법, 국가 산단 지정 문제겠죠. 이제 국토부 소관인데요. 메가특구법,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범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채 차질 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거국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사실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정청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어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차질이 벌어진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가 되든 상관없이 사실 가장 협력해야 될 우리 거당적인 또 우리 초정부적인 정책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력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하겠다 그러지만 물론 네. 정청래 후보님도 잘하겠다 그러지만 네. 이제 저로서는 네. 제가 왜 정청래보다 송영이 낫냐. 다행히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 더 경험과 국제적 외교 역량과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더 속도감 있게 선권 있게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뭐 당대표도 하셨고 또 인천광역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은 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못지않게 송영길 후보 못지않게 저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생명은 속도전입니다. 지금 광주공항 부지로 일주일 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범부처 7개 부처가 지금 준비를 잘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적 사업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마치 안 될 것처럼 차질을 빚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호남 유권자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다 아는 상식이지만 전기, 그다음에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하루에 65만 톤의 용수 폐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자마자 제가 이걸 정책 토론을 했거든요.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이것을 듣고 공부하고 해서 이해를 좀 높였는데요. 혹시 그 용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네네.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용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처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당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최상의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건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호남 같은 경우요, 전력 자금률이 137%나 되고, 전남 광주는 170%나 돼서 에너지 인프라, 전기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혹시 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65만 톤을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썼던 물을, 초순수 물을 용수로 쓰고 폐수로 쓰고 다시 정화해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쓴다면 물 부족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을 제가 아직 언론에 나지 않는 걸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800조 투자를 하는데 70%, 7, 8에 56, 560조 가량은 소부장, 주로 장비에 관한 그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호남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업들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소부장 업체들의 제품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호남 지역에 있는 기업하는 분들의 그런 또 소망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신경을 써가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이 호남 지역에 이 소부장 업체 또 기억하거나 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네, 소부장 업체 중에 제가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은 말하고 네. 큰 볼트입니다. 이 원자로에 제 몸 크기만큼 아마 세계 최고의 그 볼트를 만든 회사로 아무튼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소부장 산업을 연관시켜서 예. 전라북도도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구축 그리고 호남 기업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이 메가 프로젝트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당정 관계가 안 좋으면 선거 결과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심지어 증시도 흔들리고 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국정 지지도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총선 결과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근거 없는 공세도 생기면서 이런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당정 관계를 갖는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그에는 우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실력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법을 추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께. 이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시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하고 일정 기간 이상 토의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당장 지금 호남에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의 AI 투자에 대한 지원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미국의 AI 관련 기업 중에 한국에 이미 합작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있다면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도요. 수십 개 기업의 민원도 듣고요. 정책위 의장이랑 당연히 가서 민원도 청취하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한테도 칭찬을 받은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자.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실제로씩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거기서 민원이 하시죠. 있으면 그거를 일주일 안에 반드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30초 이제 되셨으니까 사실 그래서 삼성이나 SK 그리고 현대차 등의 오너들과 사실은 한 3, 40분 이상 최소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본 그런 경험과 그런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미국 기업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미국의 해외 AI 투자 법이 통과됐고 최초로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AI라는 기업이 이미 한국의 모 기업과 합작 투자 결정을 하고 그 기업이 호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서해론을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약간 그런 것으로 오해될 것 같은 또는 전북 소외론이라고 이해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을 차치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메가 프로젝트의 구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북의 구체적인 이 메가 프로젝트의 연계, AI 연계 후속 조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30초 안에 핵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낙인 찍기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호남 군산의 대야시장 갔더니 군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가 한번 오늘도 전주에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광주에 800조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것은 전북의 협력 업체들이 생기는 것이고 반도체 공장에서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협력단체, 인프라 이런 것을 전주로 그리고 전북으로 많이 유치하면 된다 하고 오늘도 위로하고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가는 거지 공장이 있는 지역만 혜택이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되셨으니까요. 지금 말씀의 핵심이 결국은 그러면 전북에도 AI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에 협력업체가 갈 수 있다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과 SK가 1차 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SK가 아직 장소가 미정이고 현대차 물론 당연히 협력기업 유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AI 관련 추가 투자도 저는 유도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셨을 때 요청했던 중국의 새만금 투자단을 제가 리창 총리를 만나서 다시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투자 문제도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미국, 중국의 후속적인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그야말로 전북의 어떤 기대와 이익과 미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후속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영길 후보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영길 후보님은 호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AI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 산업이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와 관련한 호남의 종합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30초보다 조금 더 쓰셔도 좋으니까 특히 전남 지역 전반의 발전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남은 동부 육군, 저도 고흥 출신이니까요.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이런 이 동부 육군은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 앞에 가지고요. 특히 광양 제철이 여러 가지 이 철강 관세 50%라든지 중국의 저가 공세 또 유럽 시장의 탄소 국경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사실 중국의 에틸렌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육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달빛철도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만 달빛철도와 부산서 목포가 연계된 철도가 BC값이 나오려면 저는 완도나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약 해저 76km의 해저 KTX 터널이 연결돼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 육군의 소외감을 좀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과 목포 간에 지금 의과대학 그 유치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당대표가 되면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그냥 지금 치열한 양측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김희석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질문 시간이니까 일단 네.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문제 제기한 이유는 저희가 AI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 전통 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여수, 순천 또 그런 산업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고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의대 통합 조정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잊지 않고 잘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송 후보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 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간 이후에 초기의 우려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 관련 기업들도 커지고 있고 기금도 커지고 있고 다만 이제 주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시간 20초밖에 안 됩니다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김성주 지금 이사장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1650조 전 세계 3대 기금 안에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230조의 순이익을 냈는데 관련 좀 집적이 돼서 금융 클러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물은 또 정치인은 키우는 게 아니라 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경선이라는 또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일 텐데요. 이 경선이 한편으로는 경쟁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증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당이 확보하고 발전시켜온 시스템 어떤 경선에 있어서의 검증과 경선을 잘 결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공천안을 비교적 잘 이렇게 갖춰져 왔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사례를 취합해서 대안과 어떤 원인 분석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혁신적인 공천안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호남 출신의 정치인께 한번 그 책임을 맡겨보면 어떨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천을 하면 끝이다 하는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뿐만 아니라 공천 후에 책임 있게 어떤 당의 노선과 이념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 뒤에 또 다시 재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당의 공천, 검증, 경선 또 그 후에 정책에 대한 재검증, 재평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호남의 정치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당직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영길 후보에게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비극입니다. 호남의 정치인들이 중앙에 있는 유력 정치인한테 줄을 서야 공천을 받을 수가 있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중앙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전부 물갈이 대상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 송영길이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 호남에서 정책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고 여기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이고 이번에 유일한 당대표 3명 중에 호남 출신에도 불구하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 이상 우리 호남이 호남 불가론, 패배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번, 이재명 대통령 2번, 5번이나 영남 후보를 만들어 대통령을 만들어줬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뭘? 또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호남이 이제 모든 권력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거세해야 된 그런 숫소처럼 그렇게 이제 힘없이 누구한테 줄을 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이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호남 정치의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호남 출신을 호남인이 소외시켜서 어디 가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고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온 저 송영길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호남의 민심과 국회의원들이 동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1대에 이어서 22대에 지금 모두 초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민형배 의원 혼자만 재선에 성공했죠. 호남 민심이 바라는 대로 개혁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만 살아남고 통합시장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바라는 것은 야무지게 하라, 개혁적으로 하라 이런 겁니다. 호남 유권자들은요.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찍어주지 않습니다. 호남 출신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최고위원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영남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민심이고 호남의 민심입니다. 저는 호남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소관계, 혈연관계, 지연관계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가 지금 호남 사람이니까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거나 광주나 호남, 전라도 이렇게 방문하면은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청래처럼 야물딱지게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호남 분들은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총선에서 투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찍지만 찍는 순간 후회하면서 또 나오고 또 그러겠지 그러면 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 중진으로 의원으로 커나가려면 개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호남 민심이 바라는 대로 좀 야무지게 똑똑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청래 후보님 말씀한 대로 호남 출신이라서 해서 찍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 송영길 검찰과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검사 탄핵을 가장 앞장서 주장했고 329일 동안 구속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사면에 구걸하지 않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준비되고 훈련된 계획의 선봉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과의 조국 답변. 혁신당과의 그 통합 문제는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은 2030 확대를 위해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춰가지고 1년 동안 진보형을 개척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에 앞두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끌려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자주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국 혁신당은 스스로 이번에 자기 영역을 개척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2030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합당 문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혁 등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청산이 제1의 업무였는데 그것도 내란재판부, 그리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종합특검까지 내란청산과 개혁 작업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1인 1표제도 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1인 1표 할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결국은 반대에 부딪혀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청와대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현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실제로 이름을 많이 파는 분들이 어떻게 이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이 지론이라는 건데 이거를 반대했나 하는 것은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과정에서 강북구 페이스북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현주 텔레그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가 한번 털었으면 좋겠다, 해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전 당원들에게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의견을 물어서 당원 뜻에 따라서 통합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원들이 찬성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제 합당 문제에 대한 원칙은 확고합니다. 합당과 연대가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원의 수기를 거쳐야 하고 조국당
조국혁신당의 수기를 거쳐야 하고 양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의 합의가 될 경우에는 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 의견은 민주당의 당명과 이념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 합당은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에 합당이든 연대든 상관없이 대표 직속으로 대통합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폭탄 선언식의 합당은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정청래 후보가 추진했던 그런 방식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오히려 꼬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급 회복 또 무슨 텔레그램 이런 얘기하셔서 마치 제가 그것과 관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대통령께서 저도 합당이 긍정적이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 후보가 추진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 이것은 전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정 후보가 그렇게 대표로서 논의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논의와 수기와 절차 없이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이중당적이라든가 비자발 입당의 문제도 처리한 뒤에 하겠습니다. 합당이 안 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연대 방법도 찾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강두구 페이스북 거기에는 총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현주 텔레그램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현주 텔레그램은 김민석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게 근거를 대십시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이 아니라요. 정청래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유언비어 의심을 정치를 하고 하면 안 있고 되죠. 그런데 유언비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이현주 텔레그램과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으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면 되지. 근거가 아니라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전혀 무관합니까? 검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혀 검사처럼 무관합니까? 묻지 마시고 왜 저를 취조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취조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자신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자신 전혀 관계가 있으면- 없냐고. 자신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 강두구 페이스북과도 전혀 무관합니까? 당대표를 지내고 후보까지 하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강두구 페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뭐 떠돌아다니는 건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적 있습니까? 확정 판결? 정청래 후보는 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네, 저는 잘못 윤석열 검사 라인이 아니 저한테 저를 확인 그때- 좀 해달라고 계속 네, 문자가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라인들이 저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이미 인사청문회에 드러나 네,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러면 당하신 거네요? 우리 당의 총리 후보인데 그거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아니 당대표께서 그때 저를 무한 응원한다고 트위트 알겠습니다. 날리셨던 것 같은데요. 신천지 관련해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근데 또 오늘인가요? 그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이 또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진보당 등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래서 세력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비전을 키워서 이재명 정부 이어서 제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빠지는데 본인이 혹시 사과할 일은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돕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A, B, C로 나누는 것도 분열주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 말씀하셨지만 소위 팀 정청래라고 하는 그 팀에 속한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부분은 바로 그걸 갖고 바로 지난해에 법을 내셨고 또 우리 팀 정청래 후보 가까운 김호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합수본이 진행됐던 건 아닙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갖고 저를 제명하시겠다면서요. 누가 제명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징계는 하고 제명은 안 하실 겁니까? 정정하십시오. 제명한다고 하는 거. 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자, 그러면 그냥 보통 징계만 선거가요.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항상 낮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전당대회 투표가 끝나기 전에 당직 배분하고 마치 이 매표 행위하듯이 당신은 뭐 맡길게 당신은 뭐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를 선거 역사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상식으로 선거 중에 당직을 배분하는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직이 아니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통상적인 당직,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이런 거 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대통합 추진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당원 주권에 대한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친노 친문의 계열에 있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뭐 연설 때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도 만나서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당 정치 당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속으로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있을까? 근데 연설하고 나왔더니 우리 김경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막 듭니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눈을 좀 지켜주세요.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당직 배분하는 거 중간에 선거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그 사람을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표를 얻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계산을 했어도 이렇게 선거 중에 당직 배분하는 거 보기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님?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 의장 같은 당 상력 같은 배역을 했다면 그러겠지만 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일을 해달라 이런 것을 꼭 당직 배분할 거라. 그런데 아무튼 정치형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속보에서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니, 호남 특위위원장 누구 시켜서 같이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호남발전특위 만들어서 35개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속도 개선 사업, 5.18 구미역 개선 사업, 적집자사 병원 리모델링 등 호남에서 그동안 수건 사업을 했던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KTX 증편을 위한 변전소 예산도 했고 목포역 개선 사업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 갯벌 사업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호남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대선 때 특히 많이 느꼈는데요. 호남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그러는데 호남 발전을 위해서 국가는 뭘 기여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아서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이걸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호남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말고 어떤 걸 좀 하고 싶습니까? 저는 호남의 정책 중심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호남에 저는 호남발전 특위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호남 특위위원장이니까 사실상 이 호남의 이 기초 광역구원 자치단체원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시켜서 정말 이 리더십을 양성시키는데 최대한 뒷받침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5.18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비상기업 내란도 극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영남 분들 3분의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남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 분들께서 제가 호남 사이이지만 호남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지방선거 직후에 당정청이 합의로 규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대통령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많이 이겼지만 또 많이 지면 이상한 것이지만 문제는 호남 지선에서 공천 등등에 대한 어떤 시비가 있어서 기초단체장을 놓친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이 과연 일관됐는가, 공정한가, 잘 관리됐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 지금 보니까 강진, 신안, 광양, 장흥, 완도 5군데가 뭐 실패라는 표현을 쓴다면 실패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 선거를 관리하셨던 대표로서 그 5군데에 대한 이유, 분석, 또 책임에 대해서 한번 30초 안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말을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말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제명한다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는데 제명이라고 슬쩍 얹어놓고요. 제가 이것은 합의했다는 표현을 쓴 그러면 적이 제가 없습니다. 징계라고 다시 고치겠습니다. 조율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니, 당정청이 승리라고 조율을 했으면 그러면 말좀 하게 좀 승리입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만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시도당 선관위원장, 공관위원장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무공천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비리 있는 후보들을, 그리고 또 불가역적으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부정비리가 있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시도당에서 그건 책임지고 한 거고, 오히려 당대표가 그것을 끼어들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건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장 이런 공천은 도당위원장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대표를 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30초 됐기 때문에 저도 공천을 많이 관여하고 직접 그 위원장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공천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중앙당이 아니고 저 시도당이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 시도당에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나중에 중앙당이 관여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서, 당대표 해본 분으로서 가졌던 문제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잘 짚어서 책임을 이미 지나가는 것을 묻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영길 우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본인께서 낙천했을 때 낙천자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유세단을 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것을 사실 그 이전에 저도 이렇게 해봤었고, 그래서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당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제 탈당을 비난하시고, 또 우리 송 후보님도 탈당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뭐 탈당한 것에 대해서 수백 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당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후보님께서는 실제로 무죄를 받아내고 복당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송 후보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아는 다른 당내 어떤 다른 중요한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지지난 대선 때 본인이 봉익임선달로 불교계에 어려움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당에서 나가 있는 게 대선에 도움되겠다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혹시 사과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사과는 했죠, 당연히. 사과는 했는데, 이 당시 불교계가 사과로는 부족하다. 이거 뭔가 좀 탈당을 하든지 뭐를 해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아니, 그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탈당을 거부해서 결과로는 선거에 졌다 이런 평가가 그런 있었지 사과는 않습니까? 없었죠. 그런 사과는 없었고. 그에 대한 사과는 없었지 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사실 정청래 후보를 만나가지고 이런 애로를 이야기했더니, 뭐 안 한다면 좋을 텐데 그를 페이스북에다가 이해관이 나를 탈당을 안 되겠다고 폭로를 한 바람에 너무나 우리가 당황했다는 생각이 나고요. 그게 과연 우리 이재명 득표에 도움이 됐을까,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어떻게 정청래 의원 좀 설득 안 되냐고 나한테 몇 번 걱정이 돼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우리 의원들이 대신 가서 다 사과에 당했습니다. 물론 정청래 후보님도 사찰에 가서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아무튼 그때 제대로 불심을 다스리질 못했죠. 우리 득표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탈당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선공후사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 송 후보님의 탈당과 복당 이런 것들을 볼 때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골탕도 적절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뼈해장국도 3번 이상 우리면 국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개혁이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조희대 탄핵을 포함한 이런 것이 의미 있다고 봤고, 우리 송 후보님께서도 조희대 탄핵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자기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루지 않게 하고 투명하게 하게 하고, 또 모든 수사를 투명하게 하면서 정리하는 뭐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는데, 또 정보연락권을 갖게 하고, 우리 송 후보께서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이나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한 30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경찰의 저런 암장 사건,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저기들의 관련된 그 가족이나 경찰 관련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금 2,500명에 달하는 검사 중에 수사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중수청으로 수사관을 옮기게 하고, 그 밑에 6천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 소속 수사계장들을, 그게 공소유지와 형집행에 관련된 사람은 제외하고 일부는, 상당수를
이 중수청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보안 수단을 대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송 후보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거의 1년 전에 17,000명 정도의 당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최근에 네.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저희가 선관위의 혁신을 요구하고 심지어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기준에 비춰본다면 당원 정보의 유출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엄히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분석도 해봐야 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당원 정보의 안전 없이 당원 주권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전 보시는지. 걱정이 되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전남 선거 때 너무 한 2천여 개가 시스템 결손이 난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의 차례입니다. 주어진 시간 8분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정청래 후보에게 묻겠는데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호남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께서도 호남의 사이고 이걸 호남의 인연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차적 동가 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였고 YS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국제 정세나 어떤 정책적 대안에 뛰어난 분이었고 또 올곧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송영길이 호남 출신하고 지지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낙연도 호남 출신이었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뭐 그거는 약간 저에 대한 그걸 좀 잘못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네. 초기에 정청래 후보께서 분명히 인터뷰를 할 때 1년짜리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를 할 거냐 1년 쉬었다가 2년짜리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장을 할 거냐 세 가지 다 본인한테 의미 있는 거지만 선택의 기준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가장 손해가 본 게 뭐냐 그래서 공천권이 없는 공천권이 있었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천했으니까요 그 1년짜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너무 초기 이재명 정부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연임으로 다시 나오려는 건지 그리고 그때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한번 했고 소나무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당대표를 그렇죠. 2번이나 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때 물어보지. 그리고 이게 본인 답변을 해라니까 왜 제가 나오셨냐.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제 질문에 답변 왜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그것이 잘된 일이고 단일화에 헌신했으면 왜 18년 동안 당에 못 돌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박정희 제 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좀 빼주세요. 저한테 답변을 하시라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를 했다. 이렇게 스마트 독재에도 얘기하셔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김민석 후보에게도 왜 나왔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당대표를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제 본인은 내란이라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생각이고 아무튼 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 1호가 헌법 개정을 통한 5.18 정신의 수록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후보께서는 뭐 본인 생각이고 국정과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18 정신의 수록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여야 간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윤석열 씨 때부터 5.18 정신은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야당도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5.18 정신이라도 집어넣어서 저는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1호 국정과제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장동혁하고는 악수도 않겠다.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악수도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형식은 품위 있게 하고 내용을 강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강한 여당의 리더십 아닐까요? 헌법 수록과 관련해서 당연히 5.18 헌법 수록 전문 수록을 해야 되고요. 저는 동학 정신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갑자기 헌법 개정을 내면서 굉장히 곤혹을 좀 치렀었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말실수인지 뭐 본인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에서는 헌법 개정, 개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통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헌법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관계가 참 중요한데 특히나 헌법 개정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재적의원 꼭 3분의 1을 넘어서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개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여야 관계를 풀어갈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대표였을 때 이준석 당대표랑 아마 여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한 4번인가 TV 토론을 같이 하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서 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해서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관철시키거나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생각을 좀 말해주십시오.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최대한도로 예의를 지키면서 답변하려고 원칙을 지키면서 노력을 했고 가급적 야당 의석을 많이 찾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가 되는 편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훨씬 조금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내란 사건의 이진관 판사가 올바르게 한 판결들이 다 지금 대법원에 가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헌법적인 대법관 재청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아주 솔직한 생각은 저는 우리가 지지 않는 탄핵에 대한 그 법률적 글을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핵하고 인정 못 받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의 완성도가 높은 글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은 이제 민주성지에서 도약의 성지, 번영의 성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꿈꾸고 설계해 왔습니다. 이미 메가 프로젝트 또 새만금의 현대차 유치에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쌓아온 역량, 인맥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로 시작한 일 당대표로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황금시대의 초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젠슨 황도 한국의 황금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황금시대에 대한 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그 황금시대를 호남이 선도해서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저 송영길 이 호남의 아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 두 분 후보님보다 나이도 많고 정치로 선배서 제가 6선 국회의원인데 정말 뛰어다니면서 지금 꼴등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자존심도 상한 면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집니다. 제 고향
전남, 광주, 전라북도에서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선호 투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등으로 김민석, 정천에 아무리 찍어줘도 사표로 안 되고 다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과반수를 1차 투표에 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합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표 1번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터넷망을 깔아놓았고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3대 강국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 정신을 잘 살려서 이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AI 전진기지로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가 투자됩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호남 강진 작전이 저의 처갓집입니다. 호남 사위로서 1인 1표 정신을 구현했고 1인 1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대1, 3대1로 정청래를 많이 두들겨 패지만 당원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남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